안녕하세요. 도시와 자연, 건축과 조경, 정원 사이와 공간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는 곳이에요.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어떤 공간은 왜 진짜 나의 장소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공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텅 빈 곳처럼 느껴질까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친구들이랑 온갖 비밀 얘기 나누던 낡은 골목 계단 같은 곳이요. 그런 데랑 새로 생긴 거대한 쇼핑몰에 그 번쩍이는 푸드코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비교가 확 되네요. 그렇죠. 분명 둘 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 마음에 와닿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좀 철학적인 탐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를 제공한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와 그의 아주 유명한 저서 장소와 비장소성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험이 될 거예요. 사실 렐프가 던진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감각을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렐프에게 영감을 준 두 명의 중요한 철학자를 좀 소환해야 합니다. 아, 증인으로요? 네, 바로 마르틴 하이데거와 모리스 메를로 퐁티죠.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다 보면 장소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랑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와, 기대되네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이 매일 출근하고 차를 마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공간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1976년에 나온 에드워드 렐프의 책이 거의 반세기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도시나 건축 분야에서 필독서로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말한 장소성과 비장소성이라는 개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렐프는 현대 사회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바로 진정한 의미를 가진 장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리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개성 없는 비장소성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소성, 즉 플레이스는 진정성을 가진 공간을 말해요. 사람들의 삶과 경험, 또 기억과 역사가 켜켜이 쌓여서 그곳만의 고유한 정체성,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아까 말씀하신 어린 시절의 골목 계단 같은 곳이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반면에 비장소성, placelessness는 모든 게 표준화되고 몰개성적이어서 뭐랄까 어디에나 있을 법한 공간을 의미해요. 렐프가 당시 예로 든 게 새로 생기던 획일적인 주택단지, 규격화된 도시 계획 같은 거였어요. 심지어 시카고의 어떤 혼란스럽고 특색 없는 동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우리의 장소 감각을 마비시키는지 보여줬죠. 잠깐만요. 그럼 렐프의 시각으로 보면 현대의 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들, 네네. 이런 곳들이 비장소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서울에 있든 뉴욕에 있든 어딜 가나 놀랍도록 똑같이 생겼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그냥 기능적인 공간일 뿐이지 누구의 삶도 깊이 뿌리내리지는 못거든요. 그렇죠. 합리성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면서 장소의 고유한 맥락과 역사를 싹 지워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표준화된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나 편리함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 물론이죠. 낯선 도시에 여행 갔을 때 익숙한 프랜차이즈 카페 간판 보면 괜히 반갑고 안심되기도 하잖아요. 렐프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렐프도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부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경고한 건 그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죠. 아하. 렐프는 이런 문화를 진정성 없는, 그러니까 inauthentic한 문화라고 꽤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우리는 진짜 장소에 속하는 경험 대신에 그냥 공간을 소비하는 경험만 하게 된다는 거죠. 속하는 경험과 소비하는 경험의 차이라? 네. 즉, 편의를 얻는 대가로 우리 삶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진단인 셈입니다. 그 말이 핵심 같네요. 렐프가 제기한 이 진정성의 문제가 결국 더 깊은 철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증인 마르틴 하이데거가 등장할 차례인 것 같군요. 맞아요.
하이데거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게 만든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을 들여다보면 렐프가 말한 진정성 있는 장소가 무엇인지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개념이 바로 거주, 독일어로는 보넨이에요. 거주라고 하면 보통 그냥 어떤 짐에 산다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이데거에게 거주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 소유가 아니다. 네, 그건 세계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실존의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는 것과 그 집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3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그 사실보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고 나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월세집도 제 소유는 아니지만 제가 아끼는 책들을 꽂아두고 뭐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창가 자리가 생기고 친구들과 웃고 떠든 기억이 쌓이면 저만의 거주 공간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완벽한 예시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진정으로 거주할 때 비로소 그 텅 빈 공간, 스페이스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소,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아, 소스에 나온 예시도 아주 와닿는데 자라는 아이의 키를 재면서 기둥에 남긴 그 눈금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또 너무 자주 밟아서 반들반들하게 닳아버린 마루의 한 부분처럼 우리의 삶의 흔적이 스며들 때 그 공간은 비로소 집이라는 진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이데거의 또 다른 핵심 개념 중에 세계 내 존재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던데 이건 장소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 세계 내 존재.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말 그대로 인간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언제나 세계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세계가 그냥 산이나 강 같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문화를 만들어가며 형성하는 이 사회적 세계 전체를 의미해요. 아, 사회적 세계. 네. 즉, 장소는 이 복잡한 사회적 세계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무대이자 터전인 셈이죠. 우리는 장소와 분리된 채로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하이데거가 말한 도구와 공간의 관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줄자로 재고 계산하는 그런 추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이데거는 우리가 공간과 관계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바로 우리의 실천적인 활동 속에 있다고 봤어요. 그가 손 안에 있음이라고 부른 개념인데요. 손 안에 있음? 네, 예를 들어 숙련된 목수는 망치질을 할 때 이 망치의 무게는 500g이고 길이는 30cm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죠. 그냥 자기 손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망치가 그의 신체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아, 그거 마치 운전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초보 때는 핸들, 페달, 사이드미러 하나하나 신경 쓰느라 정신없잖아요. 이게 눈앞에 있는 상태인데 네네, 그렇죠. 운전이 익숙해지면 차가 그냥 내 몸의 연장선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손 안에 있는 상태인 거죠. 차선을 바꿀 때도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아는 거고요. 기가 막힌 비유예요. 바로 그겁니다. 익숙한 내 방, 내 작업실처럼 우리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과 도구들은 우리 손 안에 있는 친숙한 장소예요. 네, 하지만 처음 가보는 낯선 호텔방이나 방금 빌린 렌터카처럼 모든 것이 규격화된 비장소는 우리와 무관하게 그저 눈앞에 있는 vorhandenite, 낯선 대상일 뿐이죠. 그렇죠. 그 렌터카 안에서는 와이퍼가 어디 있는지, 비상등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장소는 우리의 실천과 삶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하이데거의 더주나 실천 같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결국 우리 몸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 지점을 아주 깊게 파고든 철학자가 바로 세 번째 증인 모리스 메를로 퐁티라고 들었어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의 차원에서 장소를 이야기했다면 퐁티는 그 경험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 즉 몸의 현미경을 들이댔죠. 몸에다가요? 네, 그는 인간을 의식이나 정신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각하고 느끼는
몸 주체, 바디 서브젝트라고 봤어요. 우리는 세계를 머리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 직접 지각하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가령 위, 아래, 깊이 같은 공간 감각은 절대적인 좌표가 아니라 내 몸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라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딱 들어섰을 때 아, 여기 아늑하다. 혹은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드네 라고 느끼는 건 천장의 높이나 방의 넓이를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퐁티는 감성 공간, affective space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장소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고 기억을 소환합니다. 감성 공간. 네. 할머니 댁에 들어설 때 나던 그 오래된 나무랑 된장 냄새, 내 방창문으로 특정 시간에만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 멀리서 들려오던 기차 소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감각들이 우리의 감정과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그 장소만의 대체 불가능한 분위기, 즉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몸이 먼저 느끼는 감성 공간의 본질이에요. 풍티의 개념 중에 함몰과 주름이라는 비유가 정말 시적이고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경험이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죠. 네, 그의 사상의 정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퐁티는 반복된 경험이 우리 몸에 마치 지도처럼 새겨지는 것을 함몰과 주름에 비유했어요. 지도처럼.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지도를 보고 긴장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도 몸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내 몸에 익숙한 주름처럼 새겨진 거예요. 제 머리는 잊어도 제 발은 기억하는 거죠. 그럼 함몰은 그 반대겠군요. 나쁜 기억이 새겨진 흔적이요? 그렇죠. 과거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던 장소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그 근처만 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그 기억이 몸에 고통스러운 함몰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 결국 퐁티익의 장소란 단순히 지금 여기의 경험이 아니라 내 몸에 축적된 수많은 시간과 기억의 총체인 셈입니다. 내 몸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책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종합해서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죠. 에드워드 렐프가 경고했던 현대의 기장수성이란 건 결국 하이데거가 말한 진정한 거주의 의미가 사라지고 메를로 풍티가 강조했던 몸의 경험과 기억이 새겨질 틈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삶의 흔적도 몸의 기억도 없이 오직 기능과 효율만 앙상하게 남은 공간인 거죠. 이런 철학적 논의들은 이후 건축 분야에서 실존 공간, existential space라는 개념으로 아주 구체화되었어요. 건축가 크리스티앙 노르베르그 슐츠는 이 개념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당신이 세계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내부이며 하나의 장소가 된다. 와, 그 문장 하나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건물의 물리적인 안과 밖, 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의 중심축으로 삼고 의미를 부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 방의 작은 책상일 수도 있고 늘 혼자 가서 앉던 동네 공원의 낡은 벤치일 수도 있죠.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나의 실존이 나의 삶이 뿌리내리는 곳이 바로 나만의 진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장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부동산 같은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애정, 시간을 통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가꿔야 하는 가치를 지니는 거군요. 맞아요. 기술과 자본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빠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삶의 고유한 영역인 셈이네요. 오늘 우리는 에드워드 렐프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서 추상적인 공간, 스페이스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 즉 하이데거의 이야기와 또 몸, 메를로 퐁티의 이야기, 그리고 기억과 얽히면서 의미 있는 장소, 플레이스로 변모하는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장소는 단순히 우리 삶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터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이제 이 탐험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남길까 합니다. 당신이 매일 지나는 공간들을 한번 찬찬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사무실 책상, 자주 가는 카페에 늘 앉는 자리, 저녁마다 산책하는 동네 공원의 오솔길. 그중 어떤 곳이 당신에게 진정한 장소로 느껴지고 어떤 곳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비장소로 느껴지나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그곳에 얽힌 어떤 특별한 기억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이 느끼는 편안함이나 익숙함 같은 감각인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선과 영감을 얻어가셨길 바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